만약 우리가 처음이 아니라면 어떨까? 우리보다 먼저 지능을 가진 종이 있었고 자원을 소모하며 행성을 바꾸고 건설하고 확장하다 사라진 문명이 있었다면 어떨까? 만약 우리 이전에 무언가가 존재했다면 어떨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실험을 했고 우리가 남길 것과 똑같은 흔적을 남겼다면 어떨까? 그 흔적은 자연현상처럼 보이는 종류일 것이다. 지질학 교과서에 이름 하나만 남고 더 이상 질문받지 않는 종류 말이다. 미국 항공우주국과 연관된 2명의 과학자는 2018년에 바로 이 질문을 다룬 정식 논문을 발표했다. 추측이 아니라 기술적 문제로 접근했고 그들은 무엇이 남게 될지를 모델링했다. 우리와 같은 문명이 수천만 년 전에 존재했다면 지질 기록에 무엇이 살아남는지를 연구했다. 건물은 수천 년 안에 사라지고 금속은 수만 년 안에 사라지며 플라스틱은 수십만 년 안에 사라진다. 5천만 년이 지나 남는 것은 오래된 암석 속 얇은 화학층뿐이다. 이상한 탄소 신호, 주인이 없는 지문 같은 흔적. 그리고 그들은 지질 기록을 살펴보다가 실제로 그 지문을 발견했다. 5,600만 년 전 무언가가 인류 산업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탄소를 대기 중에 방출했다. 빠르게, 그리고 엄청난 규모로. 그리고 그 화학적 흔적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의 근원을 가리켰다. 유기물질 불타거나 분해된 생물학적 물질이다. 화석 연료와 같은 지문이다. 산업활동과 같은 지문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완전한 자연적 설명은 아직 없다. 그렇다면 왜 누군가 고대 지구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것이 첫 번째 뉴스가 되지 않는 걸까? 왜 이 사건에 대한 발표된 과학 연구에는 30년의 연구가 지난 지금도 빈틈이 남아있을까? 그리고 이 연결점을 공식적으로 제시한 두 과학자는 왜 논문을 발표하고도 거의 아무 반응을 얻지 못했을까?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다. 신화가 아니다. 음모론도 아니다. 실제 데이터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직접 보면 질문은 더 이상 우리 이전에 무언가 있었는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질문은 왜 우리가 그것을 입 밖에 내기를 꺼리는지가 된다. 그런데 지질 기록에 대해 아무도 처음부터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다. 지질 기록은 실제 사건을 보존하지 않는다. 사건 이후 남은 화학적 결과만 보존한다. 둘은 다르다. 아주 크게 다르다. 이것을 화재라고 생각해보자. 화재가 건물을 태운 뒤 무엇이 남는가? 재가 된 물질, 주변 토양에 남은 열의 흔적이다. 불이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고 얼마나 뜨겁게 타는지도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재만으로는 건물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왜 불탔는지는 알 수 없다. 사건은 화학적 흔적을 남기지만 그 뒤의 이야기는 살아남지 못한다. 지질 기록도 똑같이 작동한다. 그리고 5,600만 년 전 무언가가 남긴 화학적 흔적을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설명하려 애쓰고 있다. 이 사건의 이름은 PEPM이다. 수천 년 동안 3조 톤에서 7조 톤의 탄소가 대기로 방출되었다. 기온은 최대 8도 상승했고 심해 생물의 3분의 1이 멸종했다. 행성이 회복하는데 20만 년이 걸렸다. 이 사건 자체는 논쟁 대상이 아니다. 데이터는 확실하다. 수천 편의 논문이 있다. 지구의 모든 바다에서 채취한 시추 표본들. 암석 속의 흔적은 분명히 남아있다. 그렇다면 그 흔적을 남긴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불탔고 지질학 기준으로 순식간인 시간 동안 생물학적 지문을 가진 3조 톤에서 7조 톤의 탄소를 방출했을까? 현재 설명은 화산 활동, 얼어있던 메탄 퇴적층의 해빙, 그리고 지구 궤도의 변화다. 세 가지 모두 실제로 존재하고 모두 영향을 준다.
하지만 전부 합쳐도 부족하다. 암석 속 탄소량은 알려진 자연적 원인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 공백은 30년 동안 발표된 연구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언급만 되었고 각주 속 불편함으로 남았으며 결코 메워지지 않았다.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생물학적인 무언가, 대규모로 불탄 무언가. 그리고 우리는 아직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다. PETM의 탄소 지문이 왜 문제인지 이해하려면 단 하나만 이해하면 된다.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온다. 탄소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가벼운 탄소와 무거운 탄소다. 같은 원소지만 중성자 하나 차이로 무게가 달라진다. 생명체는 가벼운 탄소를 더 선호한다. 모든 식물, 모든 동물, 모든 생명체는 무거운 탄소보다 가벼운 탄소를 더 많이 흡수한다. 그래서 한때 살아있었던 물질, 석탄, 석유, 가스, 나무는 더 많은 가벼운 탄소를 가진다. 그것이 지문이다. 화산탄소는 다르다. 그것은 생물학적 이력이 없는 지구 깊은 곳에서 올라오며 더 많은 무거운 탄소를 가진다. 서로 다른 두 지문이다. 측정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다. 지구 화학자들은 이것을 의사가 혈액형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활용한다. 그것은 근원을 알려준다. P, E, T, M의 탄소는 생물학적 지문을 가진다. 가벼운 탄소 유기적 근원. 지난 30년의 모든 측정이 이것을 확인했다. 논쟁 배상이 아니다. 최근 지구 역사에서 가장 큰 멸종 사건 가운데 하나를 일으킨 탄소는 불타거나 분해된 생물학적 물질과 정확히 같은 모습이다. 화산암도 아니고 지구 깊은 곳에 와정도 아니다. 한때 살아있었던 무언가다. 이제 교과서가 건너뛰는 질문이 나온다. 지구에서 어떤 생물학적 근원이 수천 년 동안 3조 톤에서 7조 톤의 탄소를 방출할 만큼 거대했을까? 바다 바닥의 메탄 퇴적층. 해빙은 생물학적 기원을 가지며 그 지문과도 맞아떨어진다. 하지만 전체 규모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화산의 기업은 잘못된 지문을 가지고 있다. 즉, 남아있는 공백을 채우는 무언가 역시 생물학적으로 보여야 한다. 유디적이어야 하고 빠르며 거대한 규모여야 한다. 어떤 자연 과정이 그런 일을 만들 수 있을까? 과학자들은 여러 후보를 제안했다. 하지만 어느 것도 그 공백을 완전히 메우지는 못했다. 그리고 여기서 내 생각은 이렇다. 가장 많이 연구된 지구 역사상 급격한 탄소 사건이 생물학적 기원을 가리키는 지문을 가지고 있고 그 규모를 어떤 자연적 설명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정직한 답은 우리는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완전히는 아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열린 결론에서 이 이야기의 다음 부분이 시작된다. 2018년 미국 항공우주국 소속 과학자 개빈 슈미트와 물리학자 애덤 프랭크는 간단한 제목과 불편한 결론을 가진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은 인간 이전에 지구에 산업 문명이 존재했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을지를 물었다. 그들은 허구를 쓴 것이 아니었다. 실제 모델을 만들었고 지질학적 시간 속에서 무엇이 살아남고 무엇이 사라지는지를 살펴봤다. 콘크리트는 수천 년 안에 붕괴된다. 강철은 수만 년 안에 부식된다. 플라스틱은 수백 년에서 수천 년 사이에 분해된다. 핵 폐기물은 동위원소 흔적을 남기지만 수백만 년에 걸쳐 사라진다. 5천만 년 후에 남는 것은 화학이다. 오래된 암석 속 얇은 층. 비정상적인 특정 원소 비율이다. 생물학적 지문을 가진 탄소 신호가 빠르고 거대한 규모로 나타난다. 정확히 어떤 원인을 모른다면 자연적 이상현상이라고 부르게 될 그런 종류의 신호다. 그들의 결론은 직접적이었다. 우리와 비슷한 문명은 존재했을 수도 있고 건설하고
자원을 소모하고 부괴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지질 기록은 그것을 문명으로 식별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지구화학적 사건처럼 보일 것이다. 이름과 날짜를 얻고 연구 기록에 남을 것이다. 그리고 원인에 대한 질문은 공식적으로 열린 채 남게 된다. 이제 다시 P, E, PM을 보자. 생물학적 탄소 지문, 알려진 자연적 원인을 넘어서는 규모, 대규모 산업활동과 비교 가능한 방출 속도. 30년의 연구가 끝내 닿지 못한 설명의 공백. 5,600만 년 된 암석 속에 남아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이 행성이 이미 수억 년 동안 생명체가 살 수 있었던 시기였다. 프랭크와 슈미트는 PETM을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만약 산업적 무언가가 여기에 기여했다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를 정확히 설명했다. 모든 이상현상은 PETM이 가진 특징 속에서 그들의 모델이 밝혀낸 사각지대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것이 증거인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있다. 서로 독립적인 두 줄기에 발표된 과학이 같은 공백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하나는 우리가 차이를 알아볼 수 없다고 말하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차이를 보여준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이 두 가지를 같은 문장 안에 놓지 않았던 이유는 연결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을 따라가려면 이 분야가 애초에 묻도록 만들어지지 않은 질문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언가가 그 지문을 남겼다. 우리는 그 지문이 어떤 모습인지 안다. 하지만 무엇이 만들었는지는 모른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느 쪽이든 확실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식적인 과학 틀까지 갖게 되었다. 현대 지질학에서 가장 불편한 질문을 미국 항공우주국 소속 두 과학자가 공식 발표한 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무 일도 없었다. 논문은 발표되었고 과학 매체들이 다뤘으며 그 뒤 분야는 다른 곳으로 움직였다. 후속 연구도 없었다. 연구 지원 프로그램도 없었다. 지질 기록을 바탕으로 가설을 검증할 팀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 문제를 추적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있던 기관에서 7년 동안 침묵했다. 이것은 곱씹어볼 가치가 있다. 과학에서는 자격을 갖춘 연구자가 진짜 질문을 발표하면 보통의 반응은 참여다. 다른 과학자들이 검증하고 반박하고 무너뜨리려 한다. 그 과정이 분야를 앞으로 움직이게 만든다. 동시에 잘못된 아이디어로부터 분야를 보호한다. 그 과정의 부재는 중립이 아니다. 하나의 신호다. 그렇다면 왜 침묵했을까? 질문 자체가 명백히 틀렸기 때문일까? 프랭크와 슈미트는 신중하게 모델링했고 논리는 유지된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일까? 논문이 나왔을 때 주류과학 매체들이 다뤘다. 아니면 그 질문이 기관들이 집단적으로 따라가지 않기로 결정한 방향을 가리켰겠었기 때문일까? 음모 때문이 아니다. 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아무도 이 주제로 경력을 걸었다가 틀린 과학자가 되고 싶지 않다. 직업적 대가는 비대칭적이다. 질문을 던지고 틀리면 신뢰도는 영구적인 타격을 입는다. 조용히 있으면 개인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 더 어두운 부분이 있다. 우리는 수십 년과 수십억 달러를 들여 화성에서 생명의 흔적을 찾아왔다. 불모의 함석, 대기 없음, 바다 없음. 생물학적 역사도 없다. 그런데 두 과학자는 이전 문명의 흔적이 지금 우리 자신의 지질 기록 속에 있을 수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물었다. 화학적으로는 자연현상과 구별되지 않는다.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무관심이었다. 우리는 값비싼 망원경을 죽은 행성에 향해 미생물을 찾으면서 정작 우리 자신의 지질 기록에 대해 공식 발표된 질문은 7년 동안 답하지 않은 채 두고 있는 종이다.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발견하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말해주지 않는가? 만약 5천만 년 뒤 지구로 돌아온다면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5천만 년 뒤 누군가 돌아와 우리를 찾기 시작한다면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희망이 아니라 물리법칙이 허용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둘은 전혀 다르다. 그리고 그 사이의 간격 안에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이 존재한다. 가장 분명한 것부터 시작해보자. 도시다. 사라진다. 유지관리가 없다면 구조물은 수천 년 안에 붕괴한다. 침식, 식생, 지질학적 압력이 나머지를 처리한다. 현대의 도시도 100만 년 동안 방치되면 화학적으로 특이한 토양이 된다. 5천만 년이 지나면 그저 흙일 뿐이다. 도시에 윤곽도 없고 기초도 없으며 그 자리에 무엇인가 최고라고 세운 존재가 있었다는 흔적도 없다. 플라스틱을 보자. 우리는 해마다 4억 톤이 넘는 플라스틱을 생산한다.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을 행성의 영구히 남는 흔적처럼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플라스틱은 수십만 년 안에 분해된다. 지질학적 기준으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음 빙하기 주기가 끝나기도 전에 사라진다. 핵물질은 더 오래 남는다. 일부 동위원소는 수백만 년의 반감기를 가진다. 충분히 정밀한 장비를 가진 미래 문명이라면 특정 지역에서 이상한 측정값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맥락이 없다면 그런 측정값은 자연적인 지질 변화처럼 보인다. 그것들은 발전소처럼 보이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실제로 5천만 년 동안 살아남는 것은 무엇일까? 탄산염 암석에 고정된 동위원소 비율, 산업활동이 있었던 곳에 농축된 미량금속, 바다 퇴적층에 기록된 탄소의 양과 지문이다. 그것이 전부다. 구조물도 없고 물체도 없고 지능적인 존재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냈다는 증거도 없다. 오직 화학뿐이다. 오직 숫자뿐이다. 누군가 정확히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알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 없는 암석층 속의 숫자들이다. 여기서부터는 잠시 멈춰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지구 역사상 그 화학 기록을 읽어낼 만큼 정교한 첫 번째 문명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자원을 들여 화성에서 미생물을 찾으면서 정작 우리 자신의 지질 기록에 대해 공식 발표된 질문은 7년 동안 답하지 않은 채 두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은 우리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 이제 하나의 사고 실험을 해보자. 편안한 실험은 아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만들고 해온 모든 것을 떠올려보자. 모든 도시, 모든 도로, 모든 발전소, 모든 광산, 모든 매립지, 모든 배, 모든 비행기, 모든 바다에 떠있는 모든 플라스틱, 전부다. 이제 그것을 5천만 년 동안 그대로 두고 다시 돌아온다면 무엇을 보게 될까? 도시는 퇴적물이 된다. 도로는 압축된 지층의 얇은 층 안에 남은 미량금속의 이상 신호가 된다. 플라스틱은 사라진다. 핵물질은 붕괴해 희미한 동위원소 흔적만 남기고 그것은 맥락이 없다면 자연적인 지질 변화처럼 보인다. 인류 문명의 모든 물리적 기록은 결국 화학적으로 특이한 몇 센티미터 두께의 암석으로 압축된다. 가장 분명하게 남는 신호는 단연 탄소다. 150년 동안의 산업활동은 대략 5천억 톤의 생물학적 지문을 가진 탄소를 대기에 더했다. 이 탄소는 지질학적 시간 동안 바다 퇴적층과 탄산염 암석에 기록되며 정확히 그런 종류의 동위원소, 이상현상을 만들어낸다. 5천만 년 동안 살아남는 형태다. 높아진 수치, 생물학적 기원, 지질학적 기준으로 매우 빠른 변화다. 그리고 그 규모는
어떤 모델 과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해당 분야가 찾아낸 과정만으로 완전히 설명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마지막 문장이 익숙하게 들리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P, E, T, MED 때문이다. 정확히 그렇다. 비슷한 정도가 아니다. 같은 유형의 신호. 같은 규모에 대한 미해결 문제 같은 생물학적 지문이 이미 수억 년 동안 생명체가 살 수 있었던 시기에 암석 속에 남아있다. 그리고 같은 방식의 제도적, 나는거 반복된다 이상현상을 기록하고 사건에 이름을 붙인 뒤 설명의 공백을 무기한 남겨두는 것이다. 여기서 내 생각은 이렇다. 사라진 문명이 어떤 모습일지를 모델로 만들고 그 뒤 지질 기록 속에서 그 모델과 일치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면 측정 가능한 모든 항목에서 일치한다고 해서 지적으로 정직한 태도는 그것이 바로 정답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절대로 아닐 것이라고 즉시 결론 내리는 것도 아니다. 정직한 태도는 그 질문을 진지하게 추적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상현상을 기록하고 지나쳤다. 그것은 과학이 신중한 것이 아니다. 과학이 편안함을 선택한 것이다. 문명이 등장하고 확장되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데 실제로 얼마나 걸릴까? 답은 길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숫자는 P, E, TM을 훨씬 더 쉽게 무시할 수 없게 만든다. 현대 인류는 대략 30만 년 동안 존재해왔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석기, 도구에서 핵무기에 이르렀고 행성 대디의 화학 구성을 눈에 띄게 바꾸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30만 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행성을 다시 쓰는 단계까지 온 것이다. 이제 다시 PETM을 보자. 그 사건은 대략 20만 년 동안 지속되었다. 그것은 우리 종 전체의 존재 기간보다도 짧다. 그 시간은 우리가 해온 모든 것,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될 모든 일을 이루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모든 것이 일어나고 완전히 사라지기에 충분하다. 모든 도시, 모든 도로, 모든 발전소, 모든 전쟁, 모든 발견까지 전부 포함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지질학자들이 짧은 기후사건이라고 부르는 기간 안에 들어간다. 이제 여기 주류기관에서 아무도 공식적으로 묻지 않은 질문이 있다. 지구는 복잡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6억 년 동안 유지해왔다. 현대 인류는 그 시간의 2000분의 1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으로 등장한 지적, 종일 확률은 얼마나 될까? 6억 년 동안 복잡한 생물에 화학적으로 적합했던 행성에서 말이다. 아무도 그 확률을 진지하게 계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을 진지하게 계산하려면 실루리아 가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다. 침묵이다. PETM은 5600만 년 전에 일어났다. 그때 이미 복잡한 포유류는 존재하고 있었다. 지능이 생겨날 생물학적 재료는 이미 이 행성에 있었다. 사건은 충분히 오래 지속되었고 무언가가 등장하고 확장되고 붕괴한 뒤 화학만 남길 시간도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남긴 화학적 흔적은 측정 가능한 모든 항목에서 프랭크와 슈미트가 설명한 사라진 산업 문명의 모습과 일치한다. 우리는 6억 년 동안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종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유일한 종일 뿐이다. 이 두 문장은 같은 뜻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같은 의미로 취급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결론처럼 꾸민 가정일 뿐이다. 그렇다면 그 차이를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받아들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이제부터 과거는 더 이상 과거가 아니다. 지금 대기 중 탄소 증가 속도는 PETM 초기의 증가 속도와 같은 범위 안에 있다.
완전히 같지는 않다. 하지만 비교 가능하다. 그리고 이번 세기 말의 기온 예측은 그 사건을 규정했던 온도 상승의 낮은 범위에 도달한다. 우리 산업활동의 동위원소 지문은 P-ETM 신호와 일치한다. 생물학적 기원, 빠른 방출, 기본 수준보다 높은 수치다. 우리는 PETM을 일으킨 무엇인가와 단순히 비슷한 것이 아니다. 화학적으로 동일하다. 실루리아 가설이 조금이라도 맞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라. 그들의 흔적을 남긴 사건은 동시에 멸종 사건이기도 하다. 수천만 년 동안 안정적이던 심해 생태계가 붕괴했다. 이전의 모든 혼란을 견뎌낸 종들도 이 사건은 견디지 못했다. 그 탄소 신호를 만든 무언가는 끝까지 살아남지 못했다. 기록은 급증과 온난화와 멸종에서 끝난다. 두 번째 장은 없다. 회복의 이야기도 없다. 암석 속 한 층과 열린 질문만 남았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같은 기록에 같은 내용을 쓰고 있다. 우리 자신을 관측할 만큼 정밀한 장비를 가진 채 실시간으로 그것을 하고 있다. 여기서 내 생각은 이렇다. 산업적인 무언가가 PETM에 기여했고 우리는 다음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선례를 보고 있는 것이다. 아니면 PEPM은 완전히 자연적인 사건이었고 우리는 산업활동을 통해 우연히 최근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멸종 사건 가운데 하나의 화학적 지문을 다시 만들어낸 것이다. 두 가능성 모두 심각하다. 그런데 어느 쪽도 필요한 수준의 긴급함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지문을 발견했고 그것과 일치하는 결과까지 확인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줄 책임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한 지원조차 받지 못했다. 이것이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만약 우리가 예외가 아니라면 어떨까? 만약 우리가 하나의 반복되는 패턴이라면 어떨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것은 한 방향을 가리킨다. 유기적 지문을 가진 탄소 사건,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규모의 공백이다. 지질학적 시간 규모에서 그 사건과 산업 활동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식 과학 모델. 질문이 공식 발표된 뒤 7년 동안 이어진 기관의 침묵,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과 PETM 신호 사이의 화학적 일치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것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문제를 우리보다 먼저 존재한 무언가의 증거를 찾는 것이라고 가정했다. 우리는 지질 기록이 이전 문명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물어왔다. 하지만 그 질문 자체가 틀렸다. 올바른 질문은 지질 기록이 원리적으로라도 이전 문명을 보여줄 수 있는가이다. 그리고 프랭크와 슈미트가 준 답은 아니오였다.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라. 우리는 증거가 존재하지만 아직 찾지 못한 상황이 아니다. 우리는 지질학적 시간의 법칙 때문에 증거 자체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신호는 살아남는다. 하지만 신호 뒤의 이야기는 살아남지 못한다. 우리는 지문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연현상이라 부를 것이다. 설명에 공백이 남은 논문을 발표할 것이다. 이상현상을 기록하고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했다. 30년 전 PETM에서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다. 여기 가장 어두운 버전의 이야기가 있다. 우리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것을 발견했고 이름 붙였고 광범위하게 연구했고 자연적 원인이라는 분류 아래 보관해 두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것을 제대로 인식할 틀을 2018년까지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틀을 만든 뒤에도 우리는 돌아가 그것을 진지하게 적용하지 않았다. 우리는 답을 찾았다. 다만 그것이 답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다. 증거의 부재가 부재의 증거가 아니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대부분의 경우 이 문장은 논리적 경고다. 불완전한 데이터로 결론을 내리지 말자는 의미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경고가 아니다. 물리법칙이다. 지질 기록은 문명을 보존하지 않는다. 화학만 보존한다. 이 둘은 다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혼동하면 결과가 따른다. 이제 지질 기록이 깊은 과거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알려주는지 보자. 우리는 대기에 어떤 화학물질이 있었는지 안다. 우리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어땠는지 안다. 어떤 종이 존재했고 어떤 종이 멸종했는지도 안다. 거대한 탄소 사건의 규모와 동위원소 구성도 안다. 하지만 지질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있다. 그 사건들 가운데 어떤 것이 지적 존재에 의해 일어났는지 여부다. 지질 기록은 그런 정보를 담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애초에 그런 정보를 담을 수 없었다. 5천만 년에 걸친 지질 과정은 그 차이를 알려줄 신호를 제거한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전 문명에 증거가 없다고 말할 때 그 말은 기술적으로는 맞지만 동시에 매우 오해를 부른다. 현재 우리가 이전 문명으로 해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뜻일 뿐이다. 이 둘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첫 번째 표현은 기록이 깨끗하다는 인상을 준다. 두 번째 표현은 기록이 특정하고 중요한 방식으로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우리는 과학 전체를 증거의 부재는 부재의 증거라는 가정 위에 세웠다. 우주생물학, 외계 지적 생명 탐색 기원, 생명 연구 모두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면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암묵적 가정 위에서 작동한다. 프랭크와 슈미트는 그 가정이 틀렸음을 보여주었다. 적어도 문명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질학적 시간 규모에서는 그렇다. 그런데 아무도 그 결과에 맞춰 자기 분야의 틀을 진지하게 수정하지 않았다. 여기서 내 생각은 이렇다. 우리는 우리 이전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다. 동시에 없었다는 것도 알 수 없다. 이 두 입장은 대칭적이지 않다. 하나는 편안하다. 다른 하나는 지구 역사 속 우리의 위치를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라고 요구한다. 그런데 우리는 집단적으로 편안한 쪽을 선택했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PETM의 지문은 암석 속에 있다. 설명의 공백은 연구 기록 속에 있다. 그리고 둘을 연결하는 틀은 2018년부터 동료 평가 학술지에 실려 있었지만 거의 아무도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세상이 끝나는 장면을 방금 본 뒤에는 무엇을 만들게 될까? 지금으로부터 12,800년 전 어떤 사건이 하나의 세계를 끝냈다. 비유가 아니다. 실제였다. 지질학적으로는 수십 년에 불과한 시간 안에 북반구 전체의 기후가 바뀌었다.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다. 수만 년 동안 안정적이던 거대한 생태계가 붕괴했다. 한 대륙 전체에 퍼져있던 문화는 너무 완전히 사라져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그것이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사라졌다. 그리고 그 붕괴 한가운데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 누군가 지구에서 가장 정교한 구조물을 짓기 시작했다. 피난처도 아니고 방어용 성벽도 아니었다. 거대한 조각 석주들로 이루어진 복합 구조였고 천문학적 정밀도로 배치되었으며 연구자들이 아직도 완전히 해독하려 노력하는 이미지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현재 터키 남동부에 있는 괴베클리 테페라는 장소에서 말이다. 연대는 현재 기준으로 대략 11,500년 전이다. 스톤헨지보다 6,000년 앞선 시기다.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7,000년 앞선 시기다. 표준 연대표는 이것을 만든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한다. 그들은 수렵 채집인이었다. 문자도 없고 농업도 없고 국가도 없고 조직된 노동력도 없었다. 교과서의 정의대로라면 이런 것을 만들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내 생각은 이렇다. 물리적 증거가 교과서와 충돌한다면 올바른 반응은 교과서를 의심하는 것이다. 증거를 설명해 없애는 것이 아니다. göbekli tepe는 실제로 존재한다. 연대 측정은 확실하다. 복잡성도 논쟁 대상이 아니다. 논쟁이 되는 것은 그 발전 단계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만들었느냐다. 그리고 아무도 입 밖에 내고 싶어 하지 않는 답은 그들이 사실 그런 발전 단계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아직 설명하지 못한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재난 이전의 무언가로부터 배웠거나 물려받았거나 보존한 것들이다. 지문은 암석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돌에도 남아있다. 그들은 무엇을 기억하려 했을까? 지금으로부터 12,800년 전에 무언가가 지구를 강타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다른 모든 것을 증명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지질학에서 다른 모든 것을 증명하는 방식과 같다. 사건이 남긴 흔적을 읽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경우 그 흔적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다른 설명이 없는 장소들에 남아있다. 나노 다이아몬드다. 극단적인 압력과 온도에서만 형성되는 아주 작은 탄소 결정이다. 고속 우주 충돌이 만들어내는 종류다. 화산 폭발로는 나노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없다. 홍수나 폭풍이나 기후변화로도 만들 수 없다. 이런 규모에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리고 그 목록에는 사실상 하나만 남는다. 그것들은 4개 대륙에 걸친 50곳이 넘는 장소에서 발견되었다. 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중동이다. 모두 같은 지층 안에서 발견되었다. 모두 지금으로부터 12,800년 전이라는 같은 좁은 시간대에 속했다. 대략 비슷한 시기가 아니다. 정확히 같은 층이다. 지질학에서 이런 수준의 동시성은 여러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을 뜻한다. 그리고 나노 다이아몬드와 함께 연구자들은 자기성을 가진 미세 구체도 발견했다. 암석이 빠르게 녹고 공기 중에서 식을 때 만들어지는 아주 작은 금속 구체다. 이리듐은 지표에서는 드물지만 소행성에는 흔하다. 충격 석영도 발견되었다. 일반적인 지질 과정으로는 만들 수 없는 압력에 의해 변형된 결정 입자들이다. 모두 같은 층에서 같은 시기에 발견되었다. 이건 지구적으로 말이다. 빙하 융해 가설은 냉각 현상은 설명한다 하지만 나노 다이아몬드는 설명하지 못한다. 이리듐도 설명하지 못한다. 세계 대륙에 걸쳐 같은 층에서 기록된 동시적 대륙 화재도 설명하지 못한다. 영고 드리아스에 대한 설명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냉각만 설명한다. 다른 하나는 물리적 증거 전체를 설명한다. 그런데 우리는 더 적은 증거를 설명하는 쪽을 선택했다. 왜 더 많은 증거를 설명하는 가설이 주변 이론으로 취급될까? 2018년 프랭크와 슈미트가 실루리아 가설을 발표한 바로 그해 다른 연구팀은 전혀 다른 것을 발표했다. 그린란드의 900m 얼음 아래에서 그들은 충돌 분화구를 발견했다. 지름 31km 규모였다. 얼음층 아래 너무 오래 숨겨져 있어서 레이더 지도 기술이 얼음을 투과할 만큼 정밀해지기 전까지 아무도 존재를 몰랐다. 거대한 도시 하나가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의 기반함 구멍이었다. 초기 연대 측정은 충돌 시점을 지금으로부터 대략 12,800년 전으로 제시했다. 이것이 물리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라. 지름 31km의 분화구를 만들 수 있는 암석이 세계가 무너지던 바로 그 순간 북쪽의 빙상을 강타했다. 충돌은 즉시
수십억 톤의 얼음을 증발시켰을 것이다. 그 물과 파편은 몇 시간 안에 대기로 들어갔을 것이다. 충격파는 대륙을 가로질렀을 것이다. 열 충격은 넓은 반경에서 화재를 일으켰을 것이다. 충돌의 힘으로 대지 중에 뿌려진 물질은 며칠 안에 전 세계로 퍼졌을 것이다. 이제 다시 증거층을 보자. 나노 다이아몬드, 이리듐 자기성 미세구체, 동시적 대륙 화재 모두 같은 층에 있다. 그리고 모두 북쪽 빙상에 대한 구속 충돌이 만들어내고 전 지구적으로 퍼뜨릴 수 있는 결과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후 일부 연구자들은 히아와타 분화구의 연대를 수정했다. 정확한 시점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진행 중이며 정당한 논쟁이다 하지만 그 논쟁이 바꾸지 못하는 사실이 있다. 분화구는 실제로 존재한다. 그 지역에서 그 규모의 충돌은 물리적으로 가능했다. 그리고 12,800년 전의 증거층은 바로 그런 사건이 남기는 흔적과 정확히 닮아 있다. 우리는 땅속에 거대한 구멍을 가지고 있다. 암석 속 화학 흔적도 있다. 같은 순간 전 세계에 퍼진 물리적 지표도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전에 도대체 무엇이 더 필요한가? 크로비스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들은 북아메리카 최초의 인간들이었다. 수천 년 동안 대륙 전체로 퍼져 있었다. 캐나다에서 남아메리카 최남단까지 발견되는 정교한 도구를 사용한 뛰어난 사냥꾼들이었다. 힘겹게 버티던 집단이 아니었다. 번성하던 집단이었다. 그런데 단 한 세대 안에 그들의 특징적인 도구는 고고학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점진적인 쇠퇴가 아니었다. 느린 이동도 아니었다. 한 지층에서는 존재한다. 다음 지층에서는 사라진다. 표준 설명은 과도한 사냥과 기후 스트레스의 결합이다. 인간 사냥꾼들이 거대 동물을 멸종시켰고 먹이망이 붕괴했으며 문화도 사라졌다는 이야기다. 일관성 있는 설명이다. 이론상으로는 성립한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문제가 있다. 과도한 사냥은 정진적이다. 여러 세대가 걸린다. 기록 속에는 감소하는 개체수, 변화하는 전략, 문화적 적응의 흔적이 남는다 하지만 크로비스의 소멸은 점진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현재 가능한 연배 측정 해상도 안에서 그것은 혼돌 증거층과 일치한다. 나노 다이아몬드와 일치한다. 이리듐과 일치한다. 동시적 화재와도 일치한다. 하나의 경계, 하나의 순간,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바뀐다. 여기서 내 생각은 이렇다. 과학은 더 단순한 설명을 선호한다. 그 선호는 대체로 옳고 합리적인 기본값이다. 하지만 단순함과 정답은 같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더 단순한 설명이 암석 속 물리적 증거를 설명하지 못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과학이 아니라 편안함이 된다. 당시 서반구에서 가장 정교한 도구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한 세대 안에 사라졌다.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는 치명적인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주류 설명은 그들의 머리 위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암석이 말하는 내용과 연결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증거에 맞는 이야기보다 기존 가정에 맞는 이야기를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까? 여기 과도한 사냥 설명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숫자가 있다. 한 대륙이 아니다. 4개다. 지금으로부터 12,800년 전이라는 같은 좁은 시간대에 북아메리카의 거대 동물들이 멸종했다. 매머드, 마스토돈, 말, 낙타, 거대한 땅늘보까지. 동시에 유라시아의 털매머드도 급격히 감소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대형 동물군도 같은 시기에 붕괴 흔적을 보였다. 서로 접촉이 없던 생태계에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다. 공통된 인간 집단도 없었다. 그리고 단독으로 북반구 전체의 동시 붕괴를 설명할 만큼 강력한 기후 사건도 없었다.
모두 사라졌다 같은 순간에 사냥 압력은 지역적이다. 북아메리카의 인간 집단이 매머드를 멸종시켰다고 해도 동시에 시베리아의 털 매머드에 영향을 줄 방법은 없다. 이 집단들은 서로 접촉하지 않았다. 협력하지도 않았다. 거의 같은 순간 그들에게 도달한 무언가는 사냥 전략이 아니었다. 점진적 기후변화도 아니었다. 그것은 어느 대륙인지 신경 쓰지 않는 무언가였다. 동기화된 전 지구적 멸종은 동기화된 전 지구적 원인을 필요로 한다. 빙하 융해 급지는 지역적 맹각 기작은 제공한다. 하지만 지역적 맹각만으로는 4개 대륙에서 가장 큰 동물들이 같은 지질학적 순간에 사라진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충돌 사건은 설명할 수 있다. 전 지구적으로 분출물을 퍼뜨리고 대륙 규모의 화재를 일으키며 여러 반구의 먹이망을 동시에 붕괴시킬 만큼 큰 충돌이라면 가능하다. 우리는 4개 대륙의 멸종 기록을 가지고 있다. 충돌의 물리적 흔적이 담긴 증거층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린란드 얼음 아래에 분화구도 있다. 그런데 현재의 합의 설명은 이 중 한 조각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우연으로 취급한다. 여기서 내가 계속 돌아오게 되는 지점이 있다. 그 시기에 사라진 사람들, 크로비스 문화, 거대 동물들, 그리고 지워진 다른 모든 것까지. 그들은 프랭크와 슈미트가 사라진 문명이 남긴다고 말한 것과 정확히 같은 기록을 남겼다. 화학 이상현상 설명의 공백이다. 이름 없는 지문이다. 5600만 년, 차이를 둔 두 사건. 둘 다 같은 종류의 기록을 남긴다. 둘 다 같은 종류의 설명, 공백을 가진다. 둘 다 같은 제도적 반응을 받는다. 이것이 우연일 확률은 얼마나 될까? 충돌 증거가 실제라면 왜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을까? 이 질문은 실제 과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불편한 부분을 드러낸다. 원래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가 아니다.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가다. 빙하 융해 가설은 1980년대부터 영거 드리아스의 지배적 설명이었다. 수십 년의 논문이 그 위에 쌓였다. 수많은 경력이 그 위에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가정을 전제로 연구 자금이 배정되었다. 2000년대 초반 충돌 증거가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중립적인 경기장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다. 기존 설명이 이미 제도적 관성을 가진 환경으로 들어왔다. 새로운 증거를 평가할 자격이 가장 큰 사람들조차 기존 설명 위에 자신의 연구를 쌓아온 사람들이었다. 이것은 음모가 아니다. 구조적 문제다. 이제 빙하 융해 가설이 실제로 설명하는 것을 보자. 냉각이다. 해양 순환의 교란이다. 지역적 기후변화다. 이 효과들은 실제이며 메커니즘도 탄탄하다 하지만 설명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4개 대륙에서 발견된 나노다이아몬드, 이리듐, 동기화된 대륙 화재다. 서로 접촉하지 않은 생태계에서 동시에 일어난 거대 동물 멸종이다. 이 데이터. 각각은 빙하 융해 모델만 고수한다면 별도의 임시 설명을 요구한다. 하나씩 보면 모두 그럴듯하다. 하지만 전부를 함께 놓으면 정확히 같은 지질학적 순간에 놀라운 연속 우연이 발생했다고 믿어야 한다. 과학은 가장 적은 추가 과정으로 가장 많은 증거를 설명하는 이론을 선호해야 한다. 그 기준이라면 충돌 가설이 이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증거가 약해서가 아니다. 지금 시점에서 합의를 바꾸려면 한 세대에 걸친 연구가 불완전한 기반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잘못된 과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제도적 관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차이는 중요하다. 잘못된 과학은 증거가 나오면 스스로 수정된다 하지만 제도적 관성은 기존 합의를 만든 세대가 물러날 때에야 수정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같은 이유로 또 얼마나 많은 질문을 잘못 보고 있을까?
주변 세계가 지워버리려 하는 지식을 손에 쥐게 된다면 무엇을 할까? 지금으로부터 12,8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든 살아남은 사람들은 단지 육체적으로만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정보를 가지고 살아남았다. 그들은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하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어떤 순서로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있었다. 자신들이 살던 세계가 사라졌고 지금 살아가는 세계는 그보다 축소된 형태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다. 무언가를 영영 잃어본 사람만이 아는 방식으로 이제 그 지식 자체가 위험해졌다는 것을. 문자가 없다면 기록할 수 없다. 도서관이 없다면 저장할 수도 없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있다. 그것을 돌에 새기는 것이다. 문자 그대로 바위에 새기는 것이다. 충분히 거대하게 만들어 다음 재앙, 그 다음 재앙, 또 그 다음 재앙까지 견디게 하는 것이다. 다음에 오는 누구도 절대 놓치지 못할 만큼 크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해독하려면 진짜 노력이 필요할 만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해독하기 어려운 것은 결국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연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괴베클리 테페를 무엇인지가 아니라 왜 만들어졌는지 묻기 시작하면 바로 그런 모습이 된다. 종교적 의미의 신전이 아니다.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던 장소도 아니다. 저장상치다. 석회암에 새긴 기록장치다. 보존을 위해 스스로 흙으로 덮어 묻어두었고 다음에 올 무엇이든 살아남도록 지형의 높은 곳에 배치되었다. 방금 세계가 끝나는 장면을 목격했고 우리가 한 번도 배울 필요 없었던 수준으로 정보야말로 가장 연약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한 사람들이 만들었다. 여기서 내 생각은 이렇다. 괴베클리 테페의 정교함은 수렵 채집인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똑똑했다는 증거가 아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다. 그들은 무언가를 보존하고 있었다. 질문은 그것이 무엇인가다. 다음, 문명에게 경고하려 한다면 무엇을 돌에 새기겠는가? 괴베클리 테페를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했을까? 먼저 물류를 보자. 이 유적은 최소 20개의 원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에는 여러 개의 T자형 석회암 기둥이 있다. 가장 큰 기둥은 높이가 5m가 넘고 무게는 최대 10톤에 이른다. 그것들은 약 500m 떨어진 기반함에서 채석되어 운반되었다. 바퀴도 가축도 없이 이동되었고 현대 기술자들조차 인상적이라고 평가할 정도의 정밀함으로 세워졌다. 유적 전체 면적은 대략 9만 제곱미터에 이른다. 현재 추정으로는 건설에 수백 명 규모의 조직된 노동력이 오랜 기간 필요했다. 이제 다시 생각해보자. 이것을 만들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수렵 채집인이다. 선사시대 발전 모델에 따르면 잉여 식량 생산도 없고 연구 정착지도 없고 대규모 노동을 조직할 행정 체계도 없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런 비실용적 구조물에 이 정도 노력을 들일 이유도 없었다. 그런데 이 모델은 우리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요구하는가? 농업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수년 동안 수백 명의 건설 인력을 먹였는가? 연구 정착지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 해에 걸친 복잡한 건설 계획을 조율했는가? 문자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유적에 담긴 천문 지식을 여러 세대의 건설자에게 전달했는가? 이 모든 조건은 표준 연대표와 약간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2014년 사망할 때까지 수십 년 동안 괴베클리 테페를 발굴한 고고학자 클라우스 슈미트는 건설 자체가 농업 발전을 이끌었다고 제안했다. 노동자들에게 식량이 필요했고 식량 공급은 농업을 요구했다. 신전이 먼저였고 농업은 그 뒤를 따랐다.
이것은 표준 모델을 완전히 뒤집는다. 그리고 농업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건설을 추진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뜻이다. 거대한 규모를 조직할 만큼 절박한 무언가였다. 그런 노력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시설이 전혀 없었다고 가정하면서도 집단적 규모의 작업을 해냈다는 뜻이다. 이렇게 복잡한 것을 만드는 데는 즉각적인 생존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왜 그것을 돌에 천문정보로 새겨 넣어야 했을까? göbekl리 테페의 43번 기둥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으며 왜 그 안에 담긴 날짜가 중요한 것일까? 독수리의 돌이라고 불리는 43번 기둥은 유적에서 가장 화려하게 장식된 기둥 가운데 하나다. 특정한 위치에 배치된 동물들이 새겨져 있다. 날개를 든 독수리, 정갈, 머리가 없는 인간 형상, 그리고 주변에 배치된 다른 동물들. 처음 보면 사냥 장면이나 신화적 이야기처럼 보이는 구성이다. 에든버러 대학교 연구자들은 이것을 다르게 보았다. 그들은 동물 형상을 별자리로 해석했고 천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서로 다른 역사 시기의 실제 밤하늘과 위치를 대조했다. 그리고 기둥의 배치는 특정한 날짜의 하늘과 일치했다. 현재 기준으로 대략 1950년 전의 하늘이다. 그 날짜는 영거 드리아스의 시작점이다. 대략적인 시기가 아니다. 비슷한 시기조차 아니다. 돌에 새겨진 천문 배치는 재앙이 시작된 순간과 대응한다. 해성이든 다른 무엇이든 그것이 충돌한 순간, 세계가 끝난 순간이다. 이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라. göbekl리, 테페를 만든 사람들은 벽을 사냥 장면으로 꾸민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날짜를 기록하고 있었다. 자신들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짜를, 모든 것을 이전과 이후로 나눈 날짜를, 그것을 이해하던 사람들이 사라진 뒤에도 남을 형태로 기록했다. 그리고 별의 위치라는 누구나 기본적인 천문학만 알면 읽을 수 있는 기준 체계를 사용했다. 여기서 내 생각은 이렇다. 그런 일은 시간을 넘어 소통하려 할 때만 한다. 자녀에게 말하려는 것도 아니고 손주에게 남기려는 것도 아니다. 다음 재앙 이후에 올 누군가에게 보내는 것이다. 1000년 뒤든 만년 뒤든 그 자리에 서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할 누군가에게 보내는 것이다. 그들은 돌 속에 시간표를 남겼다.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는 거의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을 놓칠 뻔했다. 그렇다면 아직 우리가 해독하지 못한 다른 무엇도 남겨둔 것은 아닐까? göbekl리 테페에 대해 일반적인 설명이 끝내 직접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 유적은 의도적으로 묻혔다. 버려진 것이 아니다. 수백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흙에 덮인 것도 아니다. 묻혔다. 그것을 만든 사람들 또는 바로 다음 세대가 체계적으로 구종을 내부를 잔해와 흙으로 채우고 유적을 봉인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만든 것을 직접 덮어버렸다. 그리고 떠났다. 왜 그렇게 큰 노력을 들여 만든 것을 묻을까?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고 그것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표 위의 구조물은 취약하다. 이미 한번 세상을 끝낸 힘에 다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000m 두께의 단단한 매립층 아래 구조물은 거의 무엇이든 견딘다. 또 다른 충돌도 견디고 또 다른 천년의 기후혼란도 견디며 다음 문명이 완전히 붕괴하는 것까지도 견딘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짓지 않았다. 우리를 위해 지었다. 이 유적 전체는 병 속에 담긴 메시지다. 봉인되어 지질학적 시간 속으로 던져졌다. 그리고 아직 살아남아 그것을 볼 누군가가 발견하도록 설계되었다.
그 메시지를 받는 입장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라. 당신은 지금 서 있다. 문자보다 오래된 장소에, 도시보다 오래된 장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농업보다 오래된 장소에, 그리고 선사시대 발전 기준으로는 절대로 만들 수 없어야 했던 사람들이 만든 장소에, 특정한 재앙의 날짜를 가리키는 천문 데이터를 가득 담은 장소에,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올 것이라 믿었던 무언가를 견디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것을 묻었다. 그들은 자신들 이전에도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견뎌냈고 우리도 알 수 있도록 가장 오래 남는 메시지를 만들었다. 지문은 암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고대 탄소의 화학 속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누군가 엄청난 노력을 들여 새기고 우리가 발견하도록 땅 속에 숨겨둔 돌에도 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논쟁 중이다. 우리는 언제쯤 이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일까? 물에 의한 침식은 석회암 구조물에서 실제로 무엇을 알려줄까? 그것은 정확히 언제 그 구조물이 비에 노출되었는지를 알려준다. 대략도 아니고 어림짐작도 아니다. 침식의 종류, 풍화의 깊이, 암석에 새겨진 물길의 패턴, 이 모든 것은 읽을 수 있다. 지질학자들은 이런 일을 일상적으로 한다. 그들은 노출된 암석 표면을 보고 특정한 풍화 환경에 얼마나 오래 노출되었는지를 계산한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다. 응용 물리학이다. 로버트 쇼크는 예일대학교 박사학위를 가진 지질학자다. 그는 1990년에 스핑크스를 둘러싼 석회암 벽을 조사했다. 기자의 스핑크스를 둘러싼 구조물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수직 방향의 풍화 흔적이었다. 깊고 뚜렷한 흔적이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강한 비가 수직 표면을 타고 흐르며 만들어내는 형태였다. 바람 침식이 아니었다. 모래 마모도 아니었다. 비였다. 위에서 떨어진 물이 수백 년 동안 반복해서 수직의 석재 표면을 때리고 아래로 홈을 파며 생기는 특정한 패턴이었다. 이집트에는 기원전 5000년 이전부터 그런 수준의 강수량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지역에서 지속적인 강우가 있었던 마지막 시기는 대략 7000년 전 끝났고 기후가 바뀌며 사하라가 사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는 곧 스핑크스를 둘러싼 구조물이 기원전 5000년 이전에 이미 강한 비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것은 스핑크스가 기원전 5000년 이전에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이는 공식 연대보다 대략 2500년 더 이르다. 공식 연대는 스핑크스를 파라오 카프라 시대인 기원전 2500년 무렵으로 본다. 이 해석은 역사 기록과 같은 시대의 다른 유적과의 양식 비교에 기반한다 반면 쇼크의 연대 추정은 비에 노출된 석회암이 풍화되는 물리법칙에 기반한다. 이 두 방식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결과를 낸다. 그런데 사람들이 충분히 자주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 지질학적 주장은 물리적으로 반박된 적이 없다는 점이다. 그것은 이집트 학자들에 의해 역사적 근거와 양식적 근거로 논쟁되었다. 그것들은 정당한 반론이다. 하지만 침식 패턴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한 것은 아니다. 두 방법이 다른 답을 줄 때 당신은 어느 쪽을 믿을 것인가? 쇼크에 대한 반발은 빠르게 일어나고 특정한 방향에서 집중되었다. 이집트 학자들은 스핑크스가 고왕국 이전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 이전 시대의 역사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더 오래된 문헌에도 언급이 없고 비왕조 시대에 이것을 조각할 만큼 정교한 문명이 있었다는 고고학적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 스핑크스가 7000년 되었다면 그것을 만든 문명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의 도시와 도구와 폐기물과 다른 구조물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타당한 질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히 2018년에 프랭크와 슈미트가 답한 질문이기도 하다.
기원전 5000년 이전에 스핑크스를 만들 정도로 정교한 문명의 흔적은 어디에 있는가? 7000년의 지질학적 과정을 거친 뒤 모든 산업, 이전 문명의 흔적이 가는 바로 그곳에 있다. 사라졌고 분해되었고 주변 환경 속으로 화학적으로 흡수되었거나 바다 아래에 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는 해수면이 계속 상승 중이었고 당시의 해안 정착지는 지금 지중해, 홍해, 인도양 아래 수십 미터 깊이에 잠겨있기 때문이다. 보완되는 고고학적 증거가 없다는 사실은 쇼크의 지질학적 주장에 대한 반증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질학적 주장이 예측하는 결과 그대로다. 역사 기록 이전의 시대에 존재했고 큰 기후변화 시기를 겪었으며 해안 정착지가 지금 물속에 잠겨있는 문명이라면 지표에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남기는 것은 높은 지대의 기반함에 새겨진 구조물이다. 그리고 그 구조물은 실제 연대를 보여주는 특정한 풍화 패턴을 가진다. 우리가 가진 것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내 생각은 이렇다. 이집트학의 반론은 순환 논리다. 우리는 이 정도 수준의 비왕조 문명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런 문명은 존재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스핑크스는 그렇게 오래될 수 없다. 그러므로 지질학적 증거는 트여야 한다. 이것은 논증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가정일 뿐이다. 암석은 암석이 말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지질학적 반론은 무엇인가? 스핑크스 논의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는 숫자가 하나 있다. 기원전 1500년이다. 그것은 지구 자전축의 세차 운동을 거꾸로 계산하고 충분 새벽 동쪽 지평선에 어떤 별자리가 있었는지를 물을 때 나오는 날짜다. 세차 운동은 지구 자전축의 느린 흔들림이며 한 주기를 도는데 대략 26,000년이 걸린다. 그것은 예측 가능하고 높은 정밀도로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수천 년 동안 별과 지평선의 상대 위치가 천천히 그리고 측정 가능하게 변한다는 뜻이다. 기원전 1500년 충분 새벽 동쪽 지평선에서 떠오르던 별자리는 사자자리였다. 스핑크스는 정확히 동쪽을 향하고 있다. 그리고 사자의 형상이다. 천문학적 정렬이 맞아떨어지는 순간 스핑크스는 하늘 속 자신의 거울 같은 모습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된다. 하지만 그런 정렬은 기원전 2500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원전 2500년 춘분에 떠오르던 별자리는 황소자리였다. 그 시기의 스핑크스는 사자가 아니라 황소를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다. 만약 스핑크스가 춘분을 표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 고대의 많은 구조물이 그랬던 것처럼 기원전 2500년이라는 연대는 천문학적으로 의미가 없다 하지만 기원전 1500년이라면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이제 두 조각을 합쳐보자. 쇼크의 지질학적 연대 측정은 강우 침식의 근거에 스핑크스를 기원전 5000년 이전으로 놓는다. 천문 정렬은 의미 있는 건설 시점을 기원전 1500년으로 가리킨다. 하나는 지질학, 다른 하나는 천문학이라는 서로 독립된 두 증거가 모두 공식 연대보다 훨씬 오래된 시기를 가리킨다. 정확히 같은 날짜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둘 다 기원전 2500년에서 멀어지고 훨씬 오래된 기원을 향한다. 독립적인 두 방법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면 진지한 과학적 관심이 쏟아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스핑크스 사진을 보라. 얼굴이 아니라 비율을 보라. 몸체는 거대하고 압도적이다. 엉덩이, 다리. 몸통은 지금 올라가 있는 머리보다 훨씬 더 큰 머리를 기준으로 비례가 맞춰져 있다. 현재의 머리는 눈에 띄게 명확하게 몸에 비해 지나치게 작다. 이것은 미묘한 관찰이 아니다. 무엇을 봐야 하는지에 대한 선입견 없이 구조물을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로 알 수 있다. 표준 설명은 머리가 다시 조각되었다는 것이다.
원래의 머리는 무엇이었든 오랜 시간 야외에 노출되어 심하게 풍화되었다. 고왕국 시대의 파라오들이 그 구조물을 발견했을 때 원래 머리는 이미 크게 손상되어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파라오의 얼굴로 다시 조각해 기념물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주변 이론이 아니다. 많은 주류 이집트학자들도 받아들인다. 머리는 다시 조각되었다. 원래 것은 사라졌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머리가 다시 조각되었다면 원래 머리는 다른 것이었다는 뜻이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시 조각이 필요할 정도의 풍화가 원래 모습을 보여줄 모든 증거도 함께 지워버렸다. 그 정보는 사라졌다 하지만 남은 것이 있다. 몸체 구조물을 둘러싼 벽 쇼크가 기록한 지질학적 풍화 흔적, 천문학적 정렬이다. 그리고 역사 기록이 시작되기 전 어느 시점에 누군가 기자고원에 사자의 몸을 한 구조물을 조각했고 동쪽 지평선을 향해 정밀하게 배치했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누구였든 거대한 석조 구조물의 방향 안에 특정 날짜를 암호처럼 새길 만큼 천문학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조각 기술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최소 7,000년, 어쩌면 12,000년 동안 살아남은 무언가를 만들 정도로 말이다. 그런데 그들은 이름도 문헌도 자신들과 확실하게 연결할 수 있는 다른 지표 구조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들이 만든 다른 것들은 어디로 갔을까? 군대가 아니라 지구 표면 자체로부터 살아남아야 한다면 무엇을 만들까? 터키 중부 카파도키아 지역에는 지하 도시들이 있다. 저장고가 아니다. 터널도 아니다. 도시다. 데린쿠유가 현재 알려진 것 가운데 가장 크다. 그곳은 지표 아래 18층까지 이어진다. 대략 2만 명이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환기 통로는 지하 200피트 깊이에서 지표까지 연결된다. 지하 수층에 닿는 우물과 죽을 위한 공간. 식량 저장실 내부에서 개별 통로를 봉쇄할 수 있는 거대한 차단석까지 있다. 지표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도 많은 인구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완전한 자급 환경이다. 카파도키아에는 이와 비슷한 지하 정착지가 200곳이 넘는다. 그것들은 수킬로미터 길이의 터널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공식 설명은 역사적 침략을 피해 만든 피난처라는 것이다. 비잔틴 시대의 아랍 침입, 페르시아 침공, 그리고 그 지역 역사 전반의 폭력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이 설명에는 문제가 있다. 군대는 18층까지 지하로 따라오지 않는다. 포위 중인 군대는 식량과 물을 끊으면 된다. 지표의 출입구만 막고 기다리면 된다. 지하 3층에서 5층 정도만 내려가도 군대는 피할 수 있다. 그런데 18층 깊이의 3년치 식량과 독립된 물 공급까지 갖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숨는 것이 아니다. 정사로부터 숨는 것이 아니다. 지표를 몇 년 동안 살 수 없게 만드는 무언가로부터 숨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18층 독립, 공기 공급, 독립, 수원, 수년 분량의 식량 저장, 그리고 외부 세계와의 완전한 차단을 정당화하는 공학적 요구가 실제로 무엇인지. 이 모든 설계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상황은 단 하나뿐이다. 지표가 오랜 시간 위험해지는 것이다. 적에게 점령당한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적대적인 환경, 독이 된 공기, 가려진 태양, 생존할 수 없는 온도다. 그렇다면 누가 18태층을 만들까? 지표가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누가 18층이나 지하를 파겠는가? 여기 역사적 침략 설명이 답하지 못하는 공학적 논점이 있다. 인간 공격자에 맞춰 최적화된 방어 구조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다. 외부에서 침입하기 어려워야 한다. 그리고 적은 수의 방어자가 더 큰 병력을 막아낼 수 있는 병목 구간이 필요하다.
거점 유지가 불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한 탈출로도 필요하다. 그리고 포위를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공간과 보급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길어야 수주에서 수개월 정도다. 데링크유는 이런 조건을 어느 하나도 최적으로 충족하지 않는다. 통로가 좁다는 점은 방어에 도움이 되지만 그 깊이는 인간 적을 상대로는 전략적으로 쓸모가 없다. 역사상 어떤 공격군도 지하 18층까지 추격을 감행한 적이 없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둠만으로도. 추격은 멈춘다. 이 지역의 역사 기록에 등장하는 어떤 군사적 위협도 지하 3층이면 충분했다. 깊이야말로 침략 설명을 무너뜨리는 요소다. 군인을 피하려고 18층까지 내려가지는 않는다. 전혀 다른 무언가를 피하려고 간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깊이 자체가 생존에 도움이 되는 종류다. 이미 3층이나 5층이 제공하는 보호를 넘어 깊이가 제공하는 것은 오직 하나다. 지표와의 거리다. 더 많은 암석이 당신과 머리 위에서 벌어지는 무언가 사이에 놓인다. 이제 환기 통로를 보자. 그것들은 지표에서 신선한 공기를 끌어오면서도 외부에서는 발견하거나 차단하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다. 이것은 인간 공격자에 대한 방어 요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표의 공기 자체가 독성이 되었을 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만약 재나 연기 또는 대기의 화학 변화 때문에 지표에서 숨 쉴 수 없게 되었다면 깊은 곳에서 호흡 가능한 공기를 공급하는 환기 체계가 필요하다. 수년치 식량 저장 독립수원, 깊은 곳의 공기 여과, 지표로부터의 완전한 독립. 여기서 내 생각은 이렇다. 이것은 그 지역 역사 기록에 등장하는 위협을 대비해 만든 구조가 아니다. 이것은 이전 1만 년의 지질 기록에 등장하는 위협을 대비해 만든 구조다. 카파도키아 사람들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문제는 그들이 어떻게 알았느냐다. 만약 지하로 들어간 사람들과 괴베클리 테페를 만든 사람들과 스핑크스를 사자자리에 맞춰 배치한 사람들이 모두 같은 지식에 반응하고 있었다면 어떨까? 같은 문화가 아니고 반드시 같은 시대도 아니지만 같은 핵심 이해를 공유했다면 세상은 한 번 끝난 적이 있고 다시 끝날 수 있으며 그 끝은 하늘에서 왔고 매우 빠르며 그런 순간에는 지표가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는 이해 말이다. 만약 그런 지식이 존재했다면 그것은 한 장소에만 머물지 않았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들과 함께 퍼졌을 것이다. 기억 속에서, 의식 속에서, 그들이 만든 구조물 속에서, 아이들에게 들려준 이야기 속에서 세배를 거치며 신화로 압축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질 때도 남는 형식으로 보존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동아시아까지 지구의 거의 모든 문화에는 홍수 이야기가 있다. 단순한 홍수가 아니다. 이전 세계를 끝맨 홍수다. 갑자기 닥친 홍수다. 소수의 사람만이 특정한 준비 덕분에 살아남고 나머지는 살아남지 못한 이야기다. 이런 형태의 이야기는 500개가 넘는 독립된 버전으로 기록되었다. 지구의 모든 사람이 사는 대륙에서 서로 접촉한 기록이 없는 문화들 안에서 말이다. 같은 사건에 대한 500개의 독립된 기록이다. 표준학계의 설명은 홍수 신화가 보편적인 이유는 홍수 자체가 인간의 보편적 경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모든 문화는 물 가까이에 살고 모든 문화는 홍수를 겪는다. 신화는 자연현상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설명은 무엇을 무시해야 하는가? 500개 문화가 독립적으로 같은 서사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가정이다. 이전 세계, 재앙적 홍수. 경고받은 생존자, 새로운 시작. 이것은 일반적인 홍수 이야기가 아니다.
특정한 사건 순서를 설명하는 기록이다. 그리고 500개의 독립된 출처가 같은 순서를 말한다면 모두가 따로 만들어냈다는 설명이 오히려 더 많은 우연을 요구한다. 모두가 같은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설명보다 말이다. 그렇다면 독립적인 확인이 증거가 되는 기준은 어디일까? 이제 피리레이스 논쟁에 대한 가장 정직한 버전을 보자. 여기에서야말로 지적 정직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1513년 오스만 제국의 제독 피리레이스는 하나의 지도를 편찬했다. 그 지도는 당시 기준으로 상당히 정확하게 유럽과 아프리카의 대서양 해안을 보여준다. 그 지도는 또한 남쪽의 거대한 육지를 보여준다. 일부 연구자들, 특히 1965년의 찰스 해프굿은 이것이 1820년 공식 발견 이전에 남극 지도를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해프굿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피리레이스가 사용한 원본 지도가 얼음에 덮이기 전 남극을 묘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그 지도는 수천 년 전 정체를 알 수 없는 문명이 제작했어야 한다. 이 주장은 매우 큰 주장이고 동시에 강한 반론도 받는다. 지도사 연구자들은 이 시기 지도에서 추정된 남쪽 대륙은 매우 흔한 요소였다고 지적한다. 테라 아우스트랄리스라 불리는 거대한 남방 대륙 개념은 실제 남반구 탐험보다 훨씬 이전부터 유럽 지리학 이론에 존재했다. 피리레이스 지도의 남쪽은 실제 남극이라기보다 추정된 테라 아우스트랄리스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특정 해안선, 형태가 남극의 빙하 아래 지형과 일치한다는 해프굿의 주장도 세부적으로 검토하면 정확하게 맞지 않는다. 이것은 타당하고 정당한 반론이다. 피리레이스 지도는 선사시대 지도 제작 문명의 강력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이 양보가 바꾸지 못하는 것이 있다. 이 지도는 훨씬 더 큰 패턴 속 하나의 자료일 뿐이다. 그것은 성립하거나 무너질 수 있다. 오직 자체 증거로 판단해야 하고 그 기준으로 보면 약하다 하지만 스핑크스의 지질학적 침식은 피리레이스 지도에 의존하지 않는다. 지금으로부터 12,800년 전의 나노 다이아몬드도 여기에 의존하지 않는다. 괴베클리 테페의 천문학적 암호도 의존하지 않는다. 실루리아 가설 역시 의존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례에서 가장 약한 증거를 반박했다고 해서 전체 사례가 반박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증거 가운데 실제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해수면이 120m 상승했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추상적인 지질학적 사실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겪은 물리적 현실로 생각해보자. 빙하기는 대략 지금으로부터 15,000년 전부터 7,000년 전 사이에 점진적으로 끝났다. 그 기간 동안 전 세계의 수면은 120m 상승했다. 하지만 그 상승은 일정하지 않았고 여러 번의 급격한 파동으로 이루어졌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시기 뒤에 거대한 빙상이 갑자기 바다로 무너지며 빠른 상승이 이어졌다. 그중 하나는 지금으로부터 약 14,000년 전, 수백 년 사이 해수면을 약 20m 올렸다. 또 다른 상승은 영거 드리아스 충돌 사건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여러 지역의 해안 지형에 동시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켰다. 120m라는 수치를 실제로 느껴보자. 지금의 해수면보다 120m 낮은 해안에 서 있다고 생각해보라. 당신 앞의 해변은 수 킬로미터 멀리 있다. 숲과 평야와 간이 물과 당신 사이에 펼쳐져 있다. 사람들은 그 해안 저지대에서 여러 세대 동안 살아왔다. 그런데 얼음이 녹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해변이 천천히 움직이고 점점 빨라진다. 숲이 물에 잠기기 시작한다. 강물이 역류한다. 평야는 습지가 되고 얕은 물이 되고 결국 열린 바다가 된다. 한 번의 재앙적인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일어난다 하지만 해안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자라서 자신이 자란 땅이 바다에 잠기는 모습을 보고
죽을 만큼 충분히 빠르다. 지금으로부터 15,000년 전부터 7,000년 전 사이 바다 상승으로 이른 육지 면적은 대략 유럽과 북아메리카를 합친 규모와 맞먹는다. 바로 그곳에 사람들이 살았다. 바로 그곳에 문명이 존재했다. 도시를 만들고 교역하고 수천 년 동안 지식을 축적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은 바다 아래 있다. 우리는 이 수몰 지역을 거의 탐사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어서가 아니다.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며 고대 정착지를 찾는 기존 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잘못된 장소를 보고 있어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 여기서 홍수 신화가 하나로 맞아떨어진다. 기원전 12,000년의 해안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라. 당신 공동체는 여러 세대 동안 이곳에 살아왔다. 주부모도 여기서 태어났다.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 속의 조상들도 이곳에 살았다. 이곳은 단지 사는 장소가 아니다. 당신 세계 전체다. 당신 세계의 질이다. 신성한 장소의 위치다. 묘지다. 교역로다. 계절의 흐름이다. 그런데 바다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하룻밤 사이가 아니다. 거대한 파도가 한 번에 덮치는 것도 아니다. 여러 번의 파동으로 움직인다. 어떤 해에는 변화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다 어느 날 큰 변화가 오고 낮은 지대가 침수되고 물은 빠지지 않는다. 강 하구는 막히고 어장이 이동한다. 아이들이 작년 여름 뛰놀던 해변은 이번 여름에는 갯벌이 되고 다음 여름에는 바다가 된다. 당신의 아이들은 바다가 세상을 삼키는 모습을 보며 자란다. 그들의 아이들은 이미 부모가 설명하던 세계보다 더 작은 세계에서 자란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이전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다. 해안이 더 멀리 있었던 시절, 지금 물이 있는 곳에 땅이 있었던 시절, 오래된 장소들이 존재했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는 만년 동안 전해진다. 압축되고 덧붙여지고 신화가 된다. 점진적 홍수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재앙이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억은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세배를 거쳐 이어진 해안 상실의 복잡한 기억은 하룻밤 사이 세상을 끝낸 하나의 홍수라는 단순한 이야기로 압축된다. 사람이 사는 모든 대륙에 존재하는 500개의 버전은 서로 우연히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축적된 기억이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지리적 변화 가운데 하나에 대한 기억이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후손들은 조상들이 기억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사라진 세계의 모든 물리적 흔적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바다는 문명 하나가 존재할 수 있을 만큼 넓은 해안선을 삼켜버렸다. 살아남은 것은 그 기억뿐이었다. 그렇다면 아직 우리가 읽는 법을 배우지 못한 다른 기억은 무엇일까? 홍수 신화가 실제 사건을 묘사한다는 지질학적 증거는 무엇일까? 모든 것이다. 모든 조각이다. 산호시료, 해저 태정물 분석. 해안 지질학 자료는 지금으로부터 15,000년 전부터 7,000년 전 사이 전 지구 해수면이 120m 상승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급격한 홍수 파동 역시 그 기간의 여러 시점에서 지질 기록으로 남아있다. 한때 담소호였던 흑해분지는 보스포루스 경계가 무너지며 대규모 범람을 겪었고 그 시점은 대략 지금으로부터 7,500년 전으로 측정되며 여러 근동지역 홍수 전승의 지역적 기원으로 제한되었다. 북해분지는 빙하기 동안 영국과 유럽 대륙을 육지로 연결하고 있었지만 이 시기 내내 점진적으로 침수되었고 약 지금으로부터 8,000년 전 큰 범람을 겪었다. 이것들은
신화적 사건이 아니다. 지질학적 사건이다. 말자가 있고 원인이 있으며 퇴적층 속에 물리적 기록이 남아있다. 여기서 홍수 신화의 수렴이 중요한 이유가 나온다. 지질학적 사건은 실제이며 기록되어 있다. 홍수 신화도 실제이며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같은 종류의 경험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설명한다. 지질학은 물리적 관점에서, 인간은 경험의 관점에서 말한다. 급격하고 재앙적인 해안 상실, 물이 오기 전 존재했고 그 뒤 사라진 세계를 설명한다. 그리고 기억을 이어간 생존자들이다. 신화는 초자연적 홍수의 증거가 아니다. 그것은 부전 전통을 가진 인간 집단이 자신들의 옛 세계와 새로운 세계를 나누는 경계가 될 만큼 거대한 지질 사건을 목격했다는 증거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건의 기억을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었던 가장 오래 남는 형식으로 보존했다. 이야기라는 형식이다. 질문은 홍수 신화가 실제를 묘사하는가가 아니다. 지질학은 이미 그렇다고 말한다. 질문은 그 기억 속에 지질학이 직접 말해줄 수 없는 다른 무엇이 남아있는가다. 물에 잠긴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기 대륙붕 수중 고고학이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충분히 진지하게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 세계의 대륙붕 현재 해안선과 깊은 바다 사이의 얕은 지역은 마지막 빙하기 동안 대부분 육지였다. 그곳은 해안 평야였고 강 삼각주였으며 하구 지역이었다. 인간 집단이 집중되는 곳이었다. 식량이 풍부하고 교역로가 자연스럽게 생기며 문명이 시작되는 장소였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은 바다 아래에 있다. 수미터에서 120미터 깊이까지. 지역과 해수면 변화 역사에 따라 다르지만 모두 잠겨있다. 빙하기 세계의 해안 지형 전체가 지금 바다 바닥에 놓여있다. 퇴적물 아래 묻혀있으며 수중 고고학자들은 이것을 수몰경관이라 부른다. 우리는 그곳에서 이미 무언가를 발견했다. 인도 해안 밖에서 지금으로부터 대략 9,500년 전의 정착지가 발견되었다. 칸베이만 수심 40m 아래에 있다. 일본 요나구니 해안에 석조 구조물도 있다. 그 기원은 아직 논쟁 중이다. 유럽과 아메리카 해안의 수몰 유적들도 이제 막 세계적인 지도화가 시작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이 있다. 우리는 선사시대 해안 문명의 증거를 찾는 가장 중요한 장소를 대륙붕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육상 유적을 기본으로 보고 수중 유적은 예외적 발견으로 취급한다. 하지만 해수면, 역사를 이해하면 논리는 반대가 된다. 빙하기 세계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살던 해안지대는 지금 물속에 있다. 내륙의 육상 유적은 해안에 살지 않았던 집단을 대표한다. 해안 인구, 교역 문명, 해양 문화, 그들은 모두 그 아래에 있다. 여기서 내 생각은 이렇다. 우리는 화성에서 생명을 찾는 데 쓴 노력과 비용보다 훨씬 적은 자원을 들여 빙하기 해안 문명의 흔적을 찾기 위해 대륙붕을 체계적으로 탐사했다. 그 대륙붕은 가까이에 있다. 현재 기술로 접근 가능하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존재했던 인간 세계의 수몰된 지리를 품고 있다. 수만 년 동안 존재하다가 얼음이 녹으며 끝난 인간 세계의 흔적을 품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탐사를 시작하면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이제 현재를 보자. 고대사가 아니다. 지질학적 과거도 아니다. 지금 발표되고 있는 기후과학의 수치들을 보자. 그리고 지난 1시간 동안 살펴본 데이터 옆에 나란히 놓아보자. 대기 중 이산화탄소 증가 속도는 연간 100만 분율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현재 지난 80만 년의 빈핵 자료 어느 시점보다도 빠르다. 그 탄소의 동위원소 지문은 생물학적 기원을 가진다.
오래된 유기 퇴적물을 태우며 나온 것이다. 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대략 1.2도 상승했고, 현재 추세라면 이번 세기 말까지 추가로 2도에서 4도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이 수치를 PTM과 나란히 놓아보자. 생물학적 동위원소 지문을 가진 탄소 방출 사건이다. 기온은 사건 동안 5도에서 8도까지 상승했다. 해양화학이 교란되었다. 안정된 환경에 적응했던 생태계가 붕괴했다. 우리는 아직 PTM 수준에 있지 않다. 하지만 PTM 유형의 변화가 시작되는 범위에 초입에 있다. 변화 속도는 비교 가능하다. 방향도 같다. 메커니즘 역시 오래된 유기탄소를 태워 대기로 빠르게 방출하는 방식으로 동일하다.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후 논의를 넘어선다. 만약 PTM에 산업적 요소가 있었다면 그 사건의 기록은 하나의 문명이 자신이 사는 행성의 탄소 한계를 초과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기록이다. 사건은 대멸종으로 끝나고 회복에는 20만 년이 걸렸다. 그 탄소 급증을 만든 무엇인가는 행성이 안정되는 순간을 보지 못했다. 화학 기록은 급증에서 끝난다. 우리는 지금 같은 화학 기록을 만들어내는 초기 단계에 있으며 스스로를 관찰할 만큼 정밀한 장비도 갖고 있다. 실시간으로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이 관찰에 대한 제도적 반응은 이 이야기 속 모든 불편한 질문에 대한 반응과 같다. 신중한 인정, 광범위한 연구, 그리고 데이터가 가장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결론만은 유난히 피하는 태도다. 이 패턴이 몇 번이나 반복되어야 우리는 이름을 붙일까? 왜 과학자들은 두려워할까? 이 영상 제목이 암시하는 방식이 아니다. 복도를 뛰어다니거나 긴급 기자회견을 열거나 고대에 수수께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방식이 아니다. 시스템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방식이다. 시스템이 자신들이 알아보는 경계에 접근하는 모습을 볼 때 느끼는 두려움이다. PTM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탄소 지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그들은 규모의 공백이 존재한다는 것도 안다. 그래서 불확실성과 추가 연구 필요성을 신중한 언어로 논문에 쓴다. 하지만 PTM 이상 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단순한 설명에 산업적 요소가 포함된다는 직접적인 결론은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결론을 발표하려면 아직 그 분야가 지탱할 준비가 되지 않은 기반 위에 자신의 경력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영거드리아스 충돌 가설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증거가 탄탄하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나노 다이아몬드 결과를 반복 검증했다. 이리듐도 확인했다. 그린란드 얼음 아래 분화구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정식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다. 그런데 동시에 경력의 상당 부분을 증거의 질과는 무관한 제도적 저항에 맞서 방어하는 데 사용한다. 프랭크와 슈미트는 완전한 학문적 엄밀성을 갖춘 동료 평가 학술지에서 공식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7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다. 매년 수천 편의 논문이 나오는 분야에서 말이다. 이것이 과학기관 내부에서 보이는 두려움의 모습이다. 그것은 공황처럼 보이지 않는다. 한번 던져지고 후속 연구가 없는 질문처럼 보인다. 모두가 인용하지만 아무도 추적하지 않는 연구, 공백처럼 보인다. 반복 검증되고 반박되고 다시 반복 검증되지만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발견처럼 보인다. 증거가 약해서가 아니다. 그 합의가 시간 속 우리의 위치에 대한 기존 이해를 바꾸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고대 문명에 관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실험을 수행 중인 현재 문명에 대해 그 패턴이 무엇을 암시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이 행성의 대기를 바꿀 만큼 정교한 첫 번째 종이 아닐지도 모른다. 다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첫 번째 종일 수는 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이해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바뀐 것은 아니다. 경고를 이해하고도 계속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기 이 모든 것 아래 놓여 있는 물리적 현실이 있다. 지구의 기후는 인간 활동이 교란하는 안정된 체계가 아니다. 그것은 자연 주기를 가진 역동적인 체계이며 인간 활동은 그 주기에 새로운 변수를 더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전체 효과를 우리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밀란코비치 주기, 즉 지구 공전 궤도. 변화가 수만 년에서 수십만 년 규모로 반복되며 빙하기와 온난기의 리듬을 만든다. 그것은 예측 가능하고 계산 가능하다. 지질학적으로 우리는 현재 따뜻한 간빙기에 있다. 이런 시기는 빙하기 시대 동안 반복되어 왔고 예외 없이 결국 다시 빙하기 조건으로 돌아갔다. 이전의 모든 간빙기는 끝났다. 재앙 때문이 아니다. 궤도 역학이 결국 에너지 균형을 바꾸어 시스템을 다시 냉각 방향으로 밀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장기적 방향성을 가진 체계에 탄소를 추가하고 있다. 그 탄소는 빙하기 복귀를 지연시킨다. 그리고 간빙기 온난화 위에 추가적인 온난화를 더한다. 해양의 화학도 바꾼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지질학적으로는 한순간에 해낸다. 자연체계가 완충하고 흡수할 시간보다 빠르게 말이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경계가 어디인가이다. 추가된 탄소가 시스템을 수백만 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로 밀어넣는 지점은 어디인가? 영구동토 융해, 메탄 방출, 해양 온난화, 저장된 탄소 방출, 빙하 감소, 행성 반사율 저하 같은 되먹임고리가 언제부터 스스로 유지되기 시작하는가? 시스템은 언제부터 우리의 행동에 반응하지 않고 자기 내부 역학에만 반응하기 시작하는가? PTM은 그 질문에 답일지도 모른다. 편안한 답은 아니다. PTM의 탄소 방출은 원인이 무엇이었든 시스템을 정확히 그런 자기유지 상태로 밀어넣었다. 초기 탄소 유입이 끝난 뒤에도 온난화는 계속되었다. 시스템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그리고 새로운 균형을 찾는데 20만 년이 걸렸다. 우리는 지금 그 위치도 모르는 임계점을 향해 가속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경계에 다가가다가 이미 넘어선 뒤에야 그것을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신은 그 사건 안에서 살고 있다.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안전한 역사적 거리에서 연구하는 것도 아니다. 그 안에 있다. 지금 이 순간. 올해 이 10년 동안. 대기 중 탄소 농도는 수백만 년 동안 보지 못한 수준에 도달했고 빈예 기록 전체에서 보지 못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기온은 상승하고 있다. 해양 화학은 변하고 있다. 되먹임 메커니즘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당신은 바로 그 지질학적 신호를 만들어내고 있는 문명이다. 5천만 년 뒤 이 행성에서 화학 기록을 읽을 수 있는 인지 능력을 가진 존재가 나타난다면 그들은 하나의 층을 발견할 것이다. 암석 속 얇은 띠다. 그 안에서는 탄소의 동위원소 구성이 빠르게 변했다. 특정 미량금속은 비정상적으로 농축되어 있다. 내기의 생물학적 지문이 지질학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바뀐 흔적이다. 그들은 그 층을 우리가 PETM을 연구하는 방식으로 연구할 것이다. 설명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확인할 수 있는 자연적 메커니즘만으로는 변화의 규모와 속도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설명의 공백을 남길 것이다. 그 공백이 바로 우리다.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자. 지금 당신이 배우고 있는 것에 어떻게 반응할지, 어떤 시스템을 지지할지, 에너지 산업 토지 이용을 결정하는 기관에 무엇을 요구할지가 그 층의 두께를 결정한다. 그것은 그 층이 패턴을 알아보고 방향을 바꾼 문명의 형태가 될지, 아니면
패턴을 알아보고도 계속 나아간 문명의 형태가 될지를 결정한다. PETM층은 그것을 만든 존재가 누구든 무엇이든 방향을 바꾸지 않은 모습이다. 사건은 정점에 도달했고 기호는 최고점에 이르렀다. 멸종이 일어났고 그리고 20만 년에 걸쳐 천천히 시스템은 회복되었다. 우리는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을 읽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에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는 문명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사고 실험을 해보자. 5600만 년 전에 어떤 문명을 상상해보라. 그들은 인간이 아니다. 우리처럼 생기지도 않았고 우리처럼 생각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행성에 저장된 생물학적 자원에서 에너지를 추출하고 그 에너지로 건설하고 확장하고 환경을 바꾸는 능력을 발전시켰다. 그들은 그것을 오랫동안 해왔고 결국 대기의 화학은 측정 가능할 정도로 변했다. 그들의 행소는 따뜻해지고 해양은 산성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측정 장비도 있었다. 데이터를 연구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학회에서 발표하고 불확실성과 추가 연구 필요성을 신중한 문장으로 정리한 논문을 쓰는 연구자들도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무언가가 일어났다. 아마도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임계점을 온난화가 넘어섰을 수도 있다. 또는 별개의 재앙, 충돌 사건, 화산 활동, 혹은 모델에 넣지 못했던 내부 대먹임이 과정을 가속했을 수도 있다. 대응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지점을 넘어 과정이 가속되었을 수도 있다. 어쩌면 그들은 문제를 인식한 순간부터 되돌릴 수 없는 순간까지의 시간 자체가 부족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무엇이었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의 층뿐이기 때문이다. 탄소 급증, 기온 기록, 멸종 경계, 그리고 5600만 년의 지질학적 시간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의 연구자들이 30년 동안 메우려 애써 온 설명의 공백뿐이다. 이제 여기 편안한 답이 없는 질문이 있다. 또는 만약 그 문명이 임계점을 넘기 직전의 마지막 10년 동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후 역학과 대먹임 체계, 그리고 과거의 급격한 온난화 사건에 대한 지질 기록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무언가 달라졌을까? 지식은 그들을 구했을까? 그리고 만약 구하지 못했다면 왜 우리는 지식만으로 우리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까? 우리의 문화나 기술이나 축적된 지식이 아니다. 이 행성 위에 남을 물리적 존재 말이다. 5천만 년의 지질학적 과정을 견디고 다음에 오는 존재에게 읽힐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전 지구의 탄산염 암석과 해양 퇴적층에 고정된 탄소 신호다. 산업화 이전 기준선을 넘어 상승한 수치이며 우리 존재의 다른 모든 흔적이 사라진 뒤에도 탐지 가능한 형태로 남는다. 이것의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의 이유는 무엇일까? 질문은 남는다. 이것의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우리 존재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다. 오래된 유기 퇴적물이 불탔음을 가리키는 생물학적 동위원소 지문과 함께 말이다. 지질학적으로 매우 빠르고 규모도 크며 가장 분명한 우리가 남길 신호다. 특정한 장소에 비정상적으로 농축된 미량 금속 흔적이다. 우리의 활동이 희귀 원소를 자연 분포로 넘어 집중시킨 장소들이다. 이런 이상 신호는 수천만 년 동안 암석 속에 남는다 하지만 그것들이 도시로 식별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들은 좁은 지층 안에 남은 화학적 이상 신호로 읽힐 것이다. 어쩌면 방사성 흔적으로 읽힐지도 모른다. 핵 활동에서 나온 동위원소는 수천 년에서 수백만 년의 반감기를 가진다. 그 가운데 일부는 수천만 년이 지나도
여전히 탐지 가능할 것이다. 특정 지질 구조 안에 비정상적 비율로 말이다. 하지만 맥락이 없다면 그것은 자연적인 동위원소 변화처럼 보일 것이다. 이것이 전부다. 이것이 5천만 년의 지질학적 시간 뒤에도 살아남는 우리가 남길 모든 것이다. 구조물도 없고 기록도 없고 우리가 만들고 알고 잃어버린 것의 규모와 복잡성을 보여줄 흔적도 없다. 오직 화학뿐이다. 오직 숫자뿐이다. 그리고 그 숫자는 누군가 해석하기 전까지 아무 의미도 없다. 이제 그 숫자가 그것을 읽는 존재에게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보라. 생물학적 동위원소 지문을 가진 급격한 탄소 사건, 그리고 그들의 모델로는 완전히 설명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규모다. 특정 전 지구적 위치에 존재하는 미량 금속의 이상층, 그리고 설명이 필요한 방사성 흔적일 가능성이다. 익숙하게 들리지 않는가? 우리는 지금 PETM을 쓰고 있다. 실시간으로 말이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쓰고 있는지 완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말이다. 다음, 문명이 우리의 층을 발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들은 우리가 PETM을 연구하듯 그것을 연구할 것이다. 광범위하게, 신중하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밀한 장비로 말이다. 그들은 탄소 동위원소를 측정할 것이다. 생물학적 지문을 확인할 것이다. 규모를 계산하고 자신들의 지질 모델에서 가능한 자연 메커니즘과 비교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PETM에서 발견한 것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알려진 자연적 원인만으로는 암석 속에 남은 것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들 앞에도 하나의 공백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누군가 프랭크와 슈미트가 2018년에 보여준 것과 같은 지적 용기를 가지고 공식적인 질문을 던지는 논문을 발표할 것이다. 이 층은 지구 역사의 이 시점에 존재했던 산업 문명의 산물일 수 있을까? 그들은 5천만 년의 지질학적 과정을 거친 뒤 무엇이 살아남는지를 모델링할 것이다. 그리고 프랭크와 슈미트가 내린 것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식별 가능한 형태로 남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결론이다. 오직 화학뿐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층의 화학을 들여다보고 그것이 들어맞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자기 분야의 반응을 기다릴 것이다. 여기서 내 생각은 이렇다. 그 반응은 프랭크와 슈미트가 받았던 것과 같을 것이다. 인정 신중한 인용, 그리고 유난히 눈에 띄는 후속 연구의 부재다. 왜냐하면 후속 연구는 제도적 틀이 원래 지지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은 질문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결론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자신들 이전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주가 이 실험을 한 번 이상 반복한다는 것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 번 반복된다고 해서 다른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국 누군가가 답하지 못한 질문이 될 것이다. 누군가의 연구 공백이 될 것이다. 누군가의 프랭크와 슈미트 논문이 되어 소수의 인용만 받은 채 학술지 속에서 7년의 제도적 침묵을 맞게 될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단 하나뿐이다. 그들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화학적 층만 남겼기 때문인지, 아니면 화학적 층을 남기고도 살아남아 더 많은 것을 남겼기 때문인지다. 원신은 그 층이 무엇을 말하길 원하는가? 우리 이전에 무언가가 있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 데이터는 들어맞는다. 공백도 실제다. 그 둘을 연결하는 틀은 이미 발표되었고 대부분 무시되었다. 그것이 현재 증거의 정직한 상태다. 하지만 어쩌면이 아닌 것이 있다. 지질 기록은 예외를 만들지 않는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 행성에 존재했던 모든 문명, 모든 종, 모든 생태계를 같은 무관심으로 처리해왔다. 살아남는 것은 화학이다.
나머지는 모두 분해된다. 우리 이전에 무엇이든 하나의 층을 남겼다. 그리고 그 층에는 이미 우리가 발견한 설명이 있거나 아직 발견하지 못한 설명이 있거나 아니면 그 의미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설명이 있다. 우리는 지금 하나의 층을 남기고 있다. 화학은 실시간으로 암석에 기록되고 있다. 탄소는 계속 쌓이고 있다. 동위원소 지문은 바로 이 순간, 이 깊이에서 이 시대의 해저태적층에 고정되고 있다.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다음 독자에게 그 층이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를 결정한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이것이다. 밀랑코비치 주기는 계속될 것이다. 얀빙기는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끝날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행성은 장기적인 기후역학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지질 기록은 계속 쓰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1억 년 안 어딘가에서 복잡한 생명체가 다시 등장할 조건이 갖춰질 것이고 어떤 존재가 우리가 남긴 기록을 읽을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읽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다. 그들은 탄소 급증이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한 흔적을 발견할까? 문명이 패턴을 알아차리고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시스템이 임계점을 넘을 때까지 계속 상승했고 회복에 20만 년이 걸린 흔적을 발견할까? 그들은 우리가 PTM을 보며 던지는 것과 같은 질문을 던질 것이다. 무엇이 이것을 만들었는가? 무엇이 여기에 있었는가?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우리의 층을 만든 문명은 우리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우리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직 쓰이는 중이다. 지질학적 시간을 견디는 유일한 메시지는 그 층이다. 그러니 발견할 가치가 있는 내용을 남겨라.